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한 판사는 지하실에 수많은 조작된 기록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글자들이 떠올라 그의 몸을 에워싸고 수천 개의 칼날처럼 살을 베어냅니다. 진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손톱으로 자신의 피부에 모든 죄목을 새기며 피로 기록을 완성한 채 심판 없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고요한 고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언제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마을을 다스리는 최판관이라는 인물이 뿜어내는 서슬퍼런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학식이 높고 청렴한 선비인 척하며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녔으나 그 속내는 검디검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돈 냄새를 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돌아서면 그가 내린 억울한 판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최판관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높고 양지 바른 곳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어 마을 어디에서나 그의 기와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형세였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면 사랑방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거래를 즐겼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힘없는 백성들은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으나 두둑한 엽전꾸러미나 귀한 폐물을 들고 찾아오는 부자들에겐 언제나 뒷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최판관은 돈을 받은 대가로 죄 지은 자를 풀어주고 죄 없는 자를 옥에 가두는 거짓 판결문을 밥 먹듯이 써내려갔으며 그가 휘두르는 분놀림 한 번에 누군가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누군가의 악행은 감쪽같이 덮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판관의 곳간에는 재물이 넘쳐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적힌 서류들과 장부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혹여나 이것들이 남의 눈에 띄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관직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이리저리 옮기며 고민에 빠졌는데 이것들을 태워 없애자니 훗날 자신에게 돈을 준 자들을 협박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까웠고 그냥 두자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판관은 자신의 집 지하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먼 타지에서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인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낮에는 쉬게 하고 오직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만 땅을 파괴했으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두둑한 돈을 쥐어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지하밀실은 최판관의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으로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밀실이 완성되자 최판관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거짓 판결문과 뇌물장부 그리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탄원서들을 모두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최판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비밀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 빼곡히 쌓인 서류 뭉치들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가진 힘과 재물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무꾼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은 부자인 황영감이 나무꾼의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땅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황영감은 나무꾼이 자신의 산에서 몰래 귀한 약초를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워 관아에 고발했고, 나무꾼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황 영감은 이미 최판관의 집에 드나들며 은밀한 거래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날 밤 황 영감은 남들의 눈을 피해 최판관의 집 뒷문을 두드렸고, 그의 품에는 묵직한 금괴가 든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최판관은 황 영감이 가져온 금괴의 빛깔에 눈이 멀어 나무꾼의 눈물, 어린 호소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즉시 붓을 들어 나무꾼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짓 판결문을 일사천리로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최판관이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거짓된 글자들을 채워 넣을 때마다 밖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거센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최판관은 그런 자연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곳간이 더 채워질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붉은 인장을 꾹 눌러 찍으며 나무꾼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이로써 정직한 청년은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곤장을 맞은 뒤 옥에 갇혀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그날 밤, 최판관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들의 눈을 피해 서재로 들어와 비밀문을 열고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작성한 나무꾼의 거짓 판결문이 들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져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렸지만, 최판관은 그저 지하의 공기가 차가워서 그렇거니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 밀실에 도착한 최판관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를 맡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함에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는 나무꾼의 판결문을 가장 깊숙한 곳에 꽂아 넣으려 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억울합니다 하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여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밀실 안에는 오직 자신과 쌓여있는 종이 뭉치들 뿐이었고,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어 그는 자신의 귀가 잠시 헛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판관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서둘러 서류를 꽂아넣고 돌아서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류함 속에 꽂힌 수천 장의 종이들이 눈을 뜨고 자신의 등을 노려보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러 계단을 올라와 무거운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종이의 차가운 감촉은 아무리 손을 비벼도 지워지지 않고 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판관은 지하 밀실에 들어갈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차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지런히 정리해두었던 서류들이 다음날 가보면 흐트러져 있거나 촛불이 이유 없이 꺼져버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하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홀로 그 공포를 감내하며 매일 밤 지하로 내려가는 기이한 집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나무꾼은 모진 고문과 열악한 환경 탓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그의 노모는 관아 앞에서 매일같이 아들의 무죄를 호소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판관의 비정함에 치를 떨면서도 권력이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깊어질수록 최판관의 지하에 쌓인 거짓 문서들의 무게 또한 점점 늘어만 갔고, 그 보이지 않는 무게는 서서히 최판관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판관은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판결했던 죄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자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가 심판을 내리러 온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최판관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다시금 지하 밀실로 내려가 자신의 업적들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잡고 서재의 비밀문을 열었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예전과는 달리 비릿한 피냄새를 품고 있는 것 같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벽에 맺힌 물방울들은 붉은 핏방울처럼 번들거려 그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겨우 지하 밀실에 당도한 최판관은 떨리는 마음으로 촛불을 높이 들어 서류함 쪽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며칠 전에 넣어두었던 나무꾼의 판결문이 서류함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검은 먹물이 제멋대로 튀어 마치 누군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흘린 핏자국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종이를 주워들었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종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판관은 자신이 너무 과민해져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판결문을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분명히 유죄라고 적어놓았던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마치 원한이라는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글자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밀실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최판관은 구석진 곳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그가 판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았던 뇌물을 숨겨둔 상자였습니다. 그는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상자를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썩어 문드러진 쥐의 사체가 들어있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히 단단히 밀봉해 두었던 상자에 어떻게 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이는 마치 그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결국 썩어 문드러질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여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판관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으며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판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듯한 주름진 얼굴과 예탄 눈동자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나무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위독해져 갔고 옥사 안에서도 그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다른 죄수들조차 안타까워할 지경이었습니다. 옥졸 중 한 명이 재판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의원을 불러달라고 청했으나 재판관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옥졸을 크게 꾸짖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나무꾼이 죽어버리면 모든 일이 조용히 덮일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그의 죽음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은 산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서서히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관아 근처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재판관의 집 지붕 위에 검은 까마귀 떼가 몰려와 앉아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여 곧 큰 벌을 내릴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재판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지하 밀실에 집착하게 되었고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그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죄가 적힌 종이들을 감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눈을 떼는 순간 그 종이들이 살아서 도망치거나 혹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는 서류 뭉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재판관은 또다시 지하 밀실로 향했는데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촛불이 훅 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때 어둠 저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사락하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지하 밀실에서 종이가 스스로 넘어가는 소리는 재판관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차디찬 옥사 바닥에서 신음하던 나무꾼이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견디다 못한 그의 몸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옥졸이 새벽녘에 싸늘하게 식은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나무꾼의 두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옥졸조차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감옥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죄수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무꾼의 죽음이 알려지자 그의 노모는 관아 앞으로 달려와 땅을 치며 통곡했는데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천초목을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하고 외치는 노모의 절규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듣는 이들마다 눈시울을 붉히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시끄럽다며 하인들을 시켜 노모를 강제로 끌어내게 했고 그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재판관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늘도 그 슬픔을 아는지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 마을 전체가 슬픔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재판관은 사랑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무꾼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았는데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놈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이제 뒤탈은 없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옥졸에게 시신을 거적에 대충 말아 아무도 모르는 야산에 몰래 묻어버리라고 지시했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여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처사에 하인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서슬퍼런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비 내리는 밤 묵묵히 시신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비록 최 판관이 입단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무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며 최 판관의 악행을 성토했고, 밤이 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마을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 갔습니다. 시장통의 상인들은 최 판관 집안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고, 길에서 그를 마주치면 침을 뱉고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살기 어린 증오로 바뀌어 있었고, 이는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최 판관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더욱더 폭정을 일삼았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백성들을 괴롭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누를수록 반발심은 더욱 거세지는 법이라 마을 곳곳에서는 최 판관을 몰아내야 한다는 벽보가 밤새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겠다며 밤마다 순찰을 돌게 했지만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분노한 민심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판관은 잠을 청하려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다시금 지하 밀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지하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습하게 느껴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서류함 쪽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쥐가 종이를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기에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놈의 쥐새끼들이 감히 내 보물을 건드리다니 하고 소리치며 촛대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류함 근처에는 쥐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종이들 또한 훼손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최 판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 하자 이번에는 등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종이를 구겨서 뭉치는 듯한 거친 소리였습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쌓여있는 서류 뭉치들만이 정적 속에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자신의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다양해져서 때로는 종이를 찢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붓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귀를 통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고, 촛불마저 그의 불안한 숨결에 따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판관의 눈은 도란이 들어갔고 얼굴색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밥상에 올라온 반찬 투정을 하며 밥상을 엎어버리는 등 히스테리를 부렸고, 하인들은 그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은 하늘조차 그에게는 잿빛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날이
웬 늙은 스님 한 분이 대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판관은 홧김에 재수없게 웬 땡중이 아침부터 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당장 쫓아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대문으로 달려가 스님을 밀쳐내려 했지만 스님은 마치 뿌리 깊은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최 판관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최 판관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누더기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형형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눈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노승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위험을 가장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썩 꺼지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그러나 노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판관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죽은 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먹물과 거짓된 글자들이 내뿜는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최 판관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최 판관은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노승은 하인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지팡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한지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추는 듯했고 다가오던 하인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승은 다시금 최 판관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시오. 글자에도 뼈가 있고 피가 있는 법이오. 억울함을 품은 글자는 주인을 무는 독사가 되는 것이지. 당신이 가두어둔 그 수많은 말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문을 깨고 나와 당신의 살점을 뜯을 것이오. 노승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확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그 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요설로 나를 현혹하려 드는구나. 최 판관이 다시 소리쳤을 때 노승은 이미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보는 그림자와 같아서 빛이 강할수록 더 짙게 따라붙는 법. 달이 차면 기울듯이 당신의 죄도 이제 넘쳐 흐르기 직전이요. 부디 늦기 전에 참여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바람처럼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최 판관은 노승이 사라진 골목어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판관의 불안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노승이 남긴 글자에 뼈가 있고 피가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쌀알이 글자처럼 보여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책을 읽으려 책장을 펼치면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환영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그 늙은 중놈이 나에게 저주를 건 것이 분명해. 그는 모든 원망을 노승에게 돌리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들이 이제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최 판관은 또다시 이끌리듯 지하 밀실로 향했습니다. 노승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자신의 보물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문을 열자 지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밀실에 도착한 최판관은 촛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놀랍게도 서류함들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안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나무 상자들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눈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나무꾼의 판결문이 들어있는 서류함이 가장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용기를 내어 서류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냐? 누가 거기 숨어 있는 것이냐?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류함의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안에 있던 종이 뭉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며 서로 엉겨붙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물로 쓰인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흘러내려 바닥을 검게 물들였고 그 검은 액체는 최판관의 발끝을 향해 서서히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겁한 최판관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때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먹물은 마치 끈적한 타르처럼 그의 신발을 감싸고 올라왔고 그 속에서 뇌물, 위증, 탐욕과 같은 글자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고 겨우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계단을 기어올라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는 어딜 가느냐? 우리 주인님 하는 스산한 속삭임이 들려왔고 철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도망쳐 나온 최판관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맨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이 갇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벼루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집어던졌는데 벼루가 깨지며 튀어오른 먹물이 벽에 묻어 마치 빛을 갚을 한 사람의 얼굴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판관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려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은 길었고 공포는 점점 더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밖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나무꾼의 환청이 들려오는 듯했고 방 안에서는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최판관은 꿈속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판관이 아닌 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재판석에는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최판관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붓 대신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칼끝은 모두 최판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최판관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는데 팔뚝에 희미하게 글자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라는 한 글자가 붉은 멍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의 흔적이 아니라 노승이 경고한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고 다가오는 파멸을 막을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판관의 기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집안의 모든 종이를 태워 없애라고 명령했고 책이란 책은 모두 찢어버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관아에 나가서도 판결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붓을 던져버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상부의 문책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관직이나 명예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옥죄어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 판관은 문득 지하 밀실에 있는 서류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도저히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낮에도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그는 하루하루 말라가며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변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가 겪고 있는 진정한 공포의 실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 판관의 집 안팎에는 이제 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어른의 눈치를 보느라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녔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 치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빗자루질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 판관은 며칠째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는데 가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괴성이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턱 밑까지 내려와 있어 마치 저승사자와 마주한 사람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최 판관은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 걸고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빛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방 안의 먼지들이 마치 작은 벌레떼처럼 보여 자신의 몸을 기어오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또다시 청각이 예민해져서 집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귀를 틀어막곤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지 못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판관은 관아에 보내야 할 급한 공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피폐해졌어도 관직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업무는 처리해야 했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하는 먹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는 잠시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는 것을 보며 그는 잠시나마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어 종이에 가져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검은색이었던 먹물이 붓끝에서 떨어지자마자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종이 위에 떨어진 것은 분명 선명한 핏방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당황하여 벼루를 들여다보았는데 벼루 안에 고여있던 검은 먹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붉은 피거품으로 변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찌르자 최 판관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붓을 집어던졌습니다. 던져진 붓은 벽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사방에 붉은 자국을 남겼는데 그 자국들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피를 토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하며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최 판관의 눈에는 하인마저도 피칠갑을 한 귀신으로 보여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라, 네 이놈들.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하인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최 판관은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았을 때 벼루의 먹물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벽에 묻은 자국도 그저 먹물 자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판관의 코끝에는 여전히 역겨운 피 냄새가 맴돌고 있었고 붓을 잡았던 손가락 끝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감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의 소동으로 지쳐 쓰러져 있던 최 판관의 귀에 마루 밑바닥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극, 그극. 그것은 쥐가 나무를 갉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손톱이 긴 누군가가 꽉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나무 판자를 미친 듯이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서재 책장 뒤, 그가 만든 지하 밀실 입구 쪽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며 최면을 걸듯 버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긁는 소리뿐만 아니라 쿵, 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지하 밀실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고 그가 직접 자물쇠를 채워두었기에 안에서 문을 두드릴 존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 갇힌 죄들만이 밖으로 나오려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최 판관은 벌떡 일어나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안채와 사랑채에 있는 놈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거라. 내 눈앞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말란 말이다. 그는 혹시라도 하인들이 지하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야밤에 쫓겨나 행랑채로 물러났고 넓은 안채에는 오직 최 판관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집안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혼자가 된 최 판관은 촛불 하나를 켜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그 무언가가 문을 부수고 나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단속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호신용으로 벽에 걸어두었던 장검을 꺼내 들었는데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그는 책장을 밀어내고 비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냉기 서린 바람이 쉬익 하고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지하 계단 아래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선 썩은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최 판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촛불이 비추는 좁은 시야 밖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손에 힘을 주며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도 하고 누구냐? 나오거라! 하고 허세를 부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하 벙커 같은 밀실은 세상과 단절된 그만의 지옥이었습니다. 마침내 밀실 바닥에 발을 디딘 최 판관은 서둘러
주변의 촛대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안이 환해지자 그는 안도감보다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정돈해 두었던 서류함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수천 장의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 바람이 불 리가 없는데 종이들이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최판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뇌물을 받고 흉악범을 풀어주었던 사건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 적혀있던 글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대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무죄라고 적혀있던 글자들이 서서히 뭉개지더니 다시 모여 유죄, 죽음, 지옥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재판관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닥에 널려있던 다른 종이들이 사라락 소리를 내며 그의 발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종이들은 그의 발목을 감싸고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종이들을 베어내려 했지만 칼날은 종이를 베지 못하고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종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밀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무꾼의 판결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종이들과 달리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종이 중앙에는 먹물 대신 피로 쓴 듯한 원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최판관의 얼굴 정면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최판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종이는 끈질기게 그의 주위를 맴돌며 쑤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판관은 넘어지듯 주저앉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종이들의 감촉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젖은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같았고 종이 모서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바닥과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쓰라림은 상상 이상이어서 마치 독이 퍼지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최판관은 허공을 향해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공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밀실 안의 종이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종이들이 서로 몸을 합쳐 거대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장의 거짓 판결문과 뇌물 장부들이 뭉쳐져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가는데 그것은 며칠 전 죽은 나무꾼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인은 눈도 코도 없었지만 온몸에 빼곡히 적힌 거짓이라는 글자들이 그 어떤 표정보다 더 무섭게 최판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판관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계단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종이 거인이 팔을 뻗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계단 입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네 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 뒤에서 종이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려왔습니다. 길르륵 하는 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겨우 서재로 빠져나온 최판관은 있는 힘을 다해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후에도 문 너머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긁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서재에 있는 무거운 책상과 의자들을 끌어다 문 앞을 막았습니다.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최 판관은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들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상처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상처들이 모여 글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탐탐, 허벅지에는 아, 가슴에는 위이라는 글자가 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름이 끼쳐 손톱으로 그 글자들을 긁어내려 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더 많이 흘렀지만 글자는 뼈에 새겨진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몸이라니. 내 몸에 죄가 새겨지다니. 그는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글자들은 화끈거리며 열을 뿜어냈고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술병을 찾아 들이켰지만 술조차 쓴 독약처럼 느껴져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뭇가지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평생 동안 농락해온 글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입니다. 그때 밖에서 나리 하고 부르는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 목소리가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판관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 서 있는 하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지붕 위에 최 판관이 고개를 들어 지붕을 올려다본 순간 그는 숨이 차는 듯 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시커먼 까마귀 떼 수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놈들은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은 채 오직 최 판관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하늘을 가르자 까마귀들의 눈이 붉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들의 부리에는 저마다 하얀 종이 조각이 하나씩 물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판관이 찢어버리거나 태우려다 실패한 판결문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새들조차 그의 죄를 알고 증거를 물어다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판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인은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 다시 혼자가 된 최 판관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피와 섞였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최 판관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지 위에 붓을 대는 순간 그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먹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글자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늘 밤 죗값을 치르리라. 최 판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써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붓을 꺾어버리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내가 다 없애주마. 광기에 사로잡힌 최 판관은 지하 밀실 열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끝장을 보겠다는 오기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건물을 무너뜨릴 듯 쾅쾅 울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문 창호지 위로 기괴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최판관은 비장한, 아니 처참한 표정으로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하늘은 마치 찢어질 듯 굉음을 내며 울부짖었고, 굵은 빗줄기는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어댔습니다. 최판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촛대와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서재의 비밀문 앞에 섰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한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공포의 근원인 지하 밀실을 불태워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으나, 문고리를 잡은 손은 제멋대로 흔들려 열쇠 구멍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호통 같았고, 문 너머 지하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웅성거림은 지옥의 초대장처럼 느껴져 그는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겨우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훅 하고 그의 얼굴을 덮쳤는데, 그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오래된 종이 썩는 냄새가 섞여 있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내려갔을 계단이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최판관은 다 죽어라, 다 없어져 버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좁은 통로를 타고 울려 퍼졌지만, 그 메아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웃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변형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 밀실의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최판관은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 안의 공기는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종이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가져온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사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것들, 불에 타서 재가 되어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하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최판관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붉은 불꽃이 서류 더미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안도와 광기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타버리면 그만인 것을 내가 왜 진작 이러지 않았던가. 그는 불타는 종이들을 보며 춤이라도 출 듯이 발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야 할 종이들이 이상하게도 검게 그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한 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최판관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불길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꽃은 종이 속으로 스며들더니 이내 차가운 푸른빛으로 변해갔고, 타닥타닥 타는 소리 대신 사각사각 하는 글씨 쓰는 소리가 불길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 속에서 수천 장의 종이들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듯한 장관이었으나 최판관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른 종이들은 천장을 가득 메우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판관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머리 위로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받아보니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끈적한 먹물이었습니다.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 글자들이 액체가 되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물은 그의 얼굴과 옷을 검게 물들였고 살에 닿을 때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허공을 맴돌던 종이들에서 글자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으나 이내 날카로운 획과 선들이 되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쥐, 감이 난 벌, 거지, 탐과 같은 한자들과 억울한 사연이 담긴 한글 문장들이 칼날처럼 번뜩이며 최판관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글자들은 더 이상 기록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인의 원한을 품고 스스로 무기가 되어 심판자를 심판하러 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다. 재판관은 팔을 휘저으며 발악했지만 허공에 뜬 글자들은 그의 저항을 비웃듯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거짓이라는 글자의 획 하나가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날카로운 통증에 그가 뺨을 감싸쥐자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와 검은 먹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예리한 상처였습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수만 개의 글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마치 성난 벌떼가 공격하듯 글자들은 재판관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옷은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드러난 살칸 위로 무자비한 난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뇌물이라는 글자는 그의 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손가락 마디마디를 찢어놓았고 위증이라는 글자는 그의 입술과 혀를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지만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하 밀실의 두꺼운 벽과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글자들은 단순히 살을 베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을 파고든 글자들은 피부 안쪽에서 꿈틀거리며 이동했고 마치 문신을 새기듯 그의 몸에 억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결문에 썼던 곤장백대라는 글귀가 그의 등에 박히자 그는 실제로 곤장을 맞는 듯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며 허리가 꺾였습니다. 으아, 차라리 죽여라. 제발 죽여다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뚫으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글자들은 그가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려는 듯 글자들은 그의 급소는 피하고 살점이 많은 곳만 골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피와 먹물로 뒤범벅된 고기 덩어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밀치라는 글자들의 춤사위로 가득 찼습니다. 판관이 평생 동안 휘갈겨 쓴 분놀림이 이제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허공을 날아다니는 글자들은 서로 부딪히며 챙 하는 금속성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형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며칠 전 죽은 나무꾼의 판결문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가장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습니다. 도둑이라는 글자는 그의 이마에 깊이 박혔고 파면이라는 글자는 그의 심장 부근을 맴돌며 찌를 듯 말 듯 공포를 주었습니다. 재판관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노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글자에도 뼈가 있고 피가 있어 주인을 문다던 그 말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붓 한 자루의 무게가 태산보다 무겁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피와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흘린 핏물 위로 떨어진 글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 그의 발목을 다시 초참했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져 땅 위에서는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개울물이 넘쳐 마을을 위협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밀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연의 재해보다 더 끔찍하고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최판관은 이제 비명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쉰 목소리로 공고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빈틈없이 글자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경전을 몸에 새긴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 내용은 경전이 아닌 저주와 죄악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글자들의 공격이 잠시 멈춘 듯하자 최판관은 흐릿한 눈을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남은 종이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판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종이 인형은 손에 거대한 붓을 들고 있었는데 그 붓 끝은 시퍼런 칼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인형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자 최판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종이 인형에게서 들려온 목소리는 최판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썼던 그 위험 있는 목소리가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압니다. 알고 말고요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움직여 자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인형은 칼날붓을 휘둘러 최판관의 가슴을 가르지는 않았으나 허공에 대고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자 최판관의 가슴 피부가 저절로 갈라지며 그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탐관오리 최씨의 하늘이 벌하다. 그 고통은 육체를 넘어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여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글자들이 내뿜는 기이한 푸른빛 때문에 밀실안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최판관은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다 빠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아니면 이 글자들을 떼어내기 위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미친 듯이 긁어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글자는 뼈에 더 깊이 새겨질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폭풍우 소리도 잦아들고 밀실 안을 맴돌던 글자들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형벌의 완성이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모든 먹물들이 최판관의 몸으로 흡수되었고 이제 그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도 죄라는 글자가 박혀 있어 무엇을 보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판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자신의 최후를 받아들이겠다는 체념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 밑에 깔린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억울하게 옥바닥에서 죽어간 나무꾼의 차가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무꾼이 마지막에 불렀다던 그 단어가 최판관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밀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판관에게는 영원히 밝지 않을 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톱으로 자신의 몸에 남은 마지막 빈 공간에 스스로의 죄목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들이 그의 뇌를 지배하여 시키는 강제적인 행동이자 동시에 죄인의 본능적인 참회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톱이 피부를 긁는 소리,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그가 평생 동안 판결문을 쓸 때 났던 붓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피가 분물이 되고 살정이 종이가 되어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판결문을 자신의 몸 위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 처절한 기록 행위는 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지하 밀실은 이제 그의 집무실이 아닌 그의 무덤이자 거대한 기록 보관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가고 밖에는 고요가 찾아왔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원념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반복음 같았습니다. 최 판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지만 죄의 기록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판관의 밤은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들과 하나가 되어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동쪽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습한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져 지난밤의 공포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관의 집 대문만은 굳게 닫힌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서 밤을 지새운 하인들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인 어른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에 떨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을 뿐인데 안채는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나이 지긋한 집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안채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기침하셨습니까요?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도 대답은 없었고 안채 마당에는 어젯밤 폭풍우에 찢겨나간 창호지 조각들만이 을씨년스럽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이불은 흐트러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 집사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는데 서재문은 안에서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있어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선 집사는 난장판이 된 내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책장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책들과 깨진 벼루 조각 그리고 말라붙은 먹물 자국들이 엉겨붙어 마치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서 집사의 눈길을 끈 것은 평소에는 책장으로 가려져 있어 존재조차 몰랐던 벽면의 비밀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입구에서는 냉동창고처럼 차가운 냉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다른 하인들을 불러 횃불을 밝히고 그 미지의 공간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 밀실에 참혹한 광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수천 장의 종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깔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들은 모두 백지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쓰여 있었을 문서들임에 틀림없는데 마치 누군가가 글자만 쏙 빼간 것처럼 종이들은 하얗게 표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바다 한가운데 최 판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 판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는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엎드려 있었는데 그의 등과 팔,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성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가까이 대고 비추어 보니 그의 온몸에는 붉은 피딱지로 이루어진 글씨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신도 아니요, 칼로 베인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집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판관의 10손가락 손톱이 모두 빠져 있거나 닳아 없어져 있었고 손끝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판관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톱을 붓삼아 자신의 살을 종이 삼아 스스로 글자를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 새겨진 글자들은 놀랍게도 그가 평생 동안 판결했던 사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등판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하게 탐욕의 죄라는 글자가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그가 뇌물을 받고 조작했던 사건의 날짜와 내용, 피해자의 이름들이 깨알같이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관아의 포졸들과 의원은 시신을 거만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살을 파내면서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려 기계처럼 손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최판관의 허벅지에 새겨진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나무꾼 김씨를 모함하여 옥사시키다. 뇌물금 300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은 자가 남긴 완벽한 자백서이자 판결문이었습니다. 지하 밀실에 있던 종이들이 백지가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종이에 머물던 거짓된 먹물들이 주인의 몸으로 옮겨가 지워지지 않는 핏빛 기록이 되어 영원히 박제된 것입니다. 최판관은 자신이 감추려 했던 비밀들을 자신의 가죽에 남김으로써 죽어서도 그 죄를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판관의 기괴한 죽음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글자들이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시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증거물처럼 보였기에 함부로 다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글자에 눈이 달렸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새로 부임한 사또는 매우 공명정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최판관의 시신에 적힌 내용들을 낱낱이 베껴 적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시신에 적힌 글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열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상세했기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최판관의 등에 적힌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로잡힌 것은 역시 나무꾼의 사건이었습니다. 최판관의 가슴팍에 새겨진 나무꾼의 억울한 사연과 황영감이 바친 뇌물 내역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 사또는 즉시 황영감을 잡아들여 문초하였고 황영감은 최판관의 시신골을 전해 듣고는 공포에 질려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황영감은 엄벌에 처해졌고 그가 빼앗으려 했던 땅은 다시 나무꾼의 노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무꾼의 노모는 아들의 무죄가 밝혀지던 날 관아마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아들에게 씌워졌던 더러운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그녀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모를 위로하며 함께 울었고
나무꾼의 무덤 앞에 모여 술을 올리며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날 밤 노모의 꿈에 나무꾼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이제 편히 가겠습니다 하고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판관의 장례는 치러주는 이가 없어 아주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가문에 수치라며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버렸고 하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졌기에 관아에서 거적대기에 싸서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 대충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비석 하나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글자 무덤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무덤가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떠돌았습니다. 최판관이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터가 부정을 탔다고 여겼고 밤마다 지하 밀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하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담장은 잡초에 뒤덮여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집은 들고양이들과 부엉이들의 안식처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판관이 사라지고 공정한 사또가 다스리게 되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인심도 넉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아 쪽을 보며 침을 뱉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는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나 폐허가 된 최판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무성한 잡초 사이로 보이는 무너진 서재터를 바라보며 합장을 하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말은 뱉으면 흩어지나 글은 남아서 뼈에 사무치는 법. 부디 다음 생에는 붓끝의 무거움을 아는 자로 태어나시게나.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려 넋을 위로한 뒤 바람처럼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글을 배우는 서당의 아이들에게 훈장님은 항상 붓을 잡는 법보다 마음을 닦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쓰는 글자 하나하나가 훗날 너희의 몸에 새겨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라. 진실된 마음으로 쓴 글은 사람을 살리지만 욕심으로 쓴 거짓된 글은 결국 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느니라. 아이들은 최판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직과 양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경종의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자신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곤 한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최판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글자들은 모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